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벨벨 특강 제13강입니다. 드루킹 사건, 본명이 나왔죠. 김동원이라고. 지금 한국판 워터게이트인가. 그래서 1부에는 지금 조작되어지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여론 부분을 주제로 하고요. 2부에서는 드루킹 사건이 어떻게 전개돼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언론에 보면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한다, 평화협정을 한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또 어제는 임종석이 DMZ에서 재래식 무기를 이렇게 다 빼낸다, 이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뭐냐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비핵화를 추구한다면서 한편으로 평화체제를 같이 투트랙으로 가겠다고 중국이나 북한이 하던 말을 그대로 받았잖아요. 문정권이요. 그랬으면 지금 종전이나 평화선언에 버금가는 만큼 북한이 비핵화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같이 해야죠. 근데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말은 선언적 의미로 그냥 선포하고, 종전이나 평화협정은 미군 철수로 100%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평화협정이라는 건 미군 철수예요. 평화협정이 되고 난 뒤에 미군이 있을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곧바로 선언을 하겠다. 그래서 6월 초에 있을 걸로 예상되는 트럼프하고 회담에서 결국 종전선언과 비핵화 그리고 평화협정을 다 같이 받아서 갖고 가라. 그런데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사인하고 발표하는 순간에 그대로 실행이 있는 거지만은 비핵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실천을 통해서 없애가야 되는 오랜 과정이 필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넣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문 정권이 평화협정을 남북정상회담에서 할 거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잖아요. 딱 그걸 지금 들이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거의 국민들 전체가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도 저항이 거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죠. 언론도 누구 하나도, 심지어 보수 언론조차도 평화협정 체결은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사실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의 핵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해야지, 이 비핵화라는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평화협정을 한다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북한의 핵이 완전히 없어졌는가 없어지지 않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IAEA가 사찰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북한이 없앴다고 한 뒤에 한 5년을 봐야 진짜 이 사람들이 핵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지도 않고 협박을 안 하고 또 창고에 넣어놨던 걸 꺼내가지고 숨겨놨던 걸 꺼내가 협박을 안 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야말로 원론적인 비핵화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비핵화라는 부분이 가야 될 길은 엄청나게 먼 길인데 지금 그걸 선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요. 자, 트럼프가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종전선언 좋다 4번이나 이야기했대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한국 너네들은 종전선언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비웃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한국이 종전선언을 할 자격이 없느냐? 휴전 정전 협정을 1953년에 이렇게 할 때 판문점에서요, 미국의 클라크 사령관하고 중국의 팽덕회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이 3자 간에 맺어진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한국은 휴전 정전 협정의 당사자로서 참여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북한하고 당사자도 아니면서 종전선언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왔는데 그쯤 된다면 트럼프가 이번에 회담은 100% 잘 된다, 기대해도 좋다, 걱정하지 말라고 할 사람이에요. 저 사람 입이 좀 가볍잖아요. 우리가 트럼프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요,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인 결함이 많지만 어느 분야에서는 좀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국 대통령까지 되었으니 탁월한 사람은 맞지요. 그렇지만은 그 트럼프가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잘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뭐라고 했느냐? 회담이 잘 된다면 6월 초 만날 것이고 안 된다면 우리는 애초에 가던 강한 길로 갈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북한이 단단한 각오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도 미국은 말로 가지고는 북한을 믿지 않고 북한이 협상 전에 어떻게 핵을 폐기하겠다라는 핵 폐기 스케줄을 미국의 시간에 맞게 제출했을 때야만이 협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부분을 미국이 지지해서 마치 한국이 그 선언을 한다라는 부분은 트럼프는 한국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비핵화 구체적인 내용을 4월 27일 날 북한의 김정은과 문재인이 발표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을 다루는 방법을 정하겠다라는 그런 최후 통첩이라고 생각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정도의 말이 나왔으면 이 거리가 솔직히 말하면 나라를 북한에 거의 팔아먹으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자고 시위대로 덮이고 저거 탄핵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분노를 해도 시원찮은데 다들 덤덤해요. 이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스스로 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대한민국의 정신 상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저를 알지만 저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종북 척결이니 상투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말을 해오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국민들의 의식 상태가 거의 월남이 망할 때 수준까지 근처에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국당이 저런 발표를 했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북한이 뭘 비핵화하겠다라는가에 대해서 한마디도 문재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것만 먼저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당신이 비핵화 방안을 이야기를 해봐라. 이번에 김정은과 합의해서 발표할 내용을 그리고 그걸 말을 하지 못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반대한다라고 텐트를 쳐야죠. 드루킹 사건도 중요하지만은 한국당은 본질적으로 이 남북 정상회담을 어떤 기준에서 바라봐야 되는가 자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홍준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문재인을 만나가지고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말했는가 하는 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미국이 하는 이야기 6개월 1년 사이에 무슨 CVID로 핵 폐기해라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한국당이 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미북 정상회담까지 다 무사히 가서 비핵화 과정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저보고 이제 이야기를 해라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이 평화협정을 선언을 한다면 그때부터 저는 탄핵하자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 방송에서요. 그래서 문재인은 이제 탄핵의 요건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건 봐줘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저보고 이제 여기 방 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그래서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방 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제 드루킹 사건 오늘 주제인데요. 이게 지금 의미하는 부분으로 보자 그러면 굉장히 문재인 정권의 창출에 대한 근본적인 한마디로 이 창출이 합법적이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드루킹 사건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뭘 가장 강조하면서 집권을 했습니까? 직접민주주의를 가장 강조했어요. 촛불 시위도 직접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댓글을 다는 거. 그것이 직접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에 기자가 문재인들과 간담회를 할 때 이렇게 문자 폭탄 때문에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하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양념이니까 참아라 했잖아요. 자, 자신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양념이고 직접민주주의인데 그러면 그 직접민주주의가 그야말로 조작되거나 공작되지 않고
대중들이 순수하게 의견을 갖다가 표명하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지, 누군가가 그것을 왜곡시켜서 공작으로 한마디로 정치적인 활동에 활용을 한다면 그것은 국정원 직원이 했거나 기무사 직원이 한 것만큼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엊그제 뭡니까? 김경수는 자발적인 이렇게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이 댓글 작업을 왜 비판하느냐고 했는데, 드루킹이 한 행동들이 정말로 자발적인 시민들의 여론 참여였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럼 드루킹을 왜 구속시켰어요? 그대로 나눈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재판하는 게 맞지요. 여러분, 드루킹을 왜 갑자기 긴급 체포해서, 그 날짜도 지금 부정확해요. 어떤 신문은 3월 21일이라고, 어떤 신문은 3월 22일이라고 해요. 왜 긴급 체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정권을 감히 협박을 해서 3월 14일에 문 정권이 뒤집어질 이야기를 내가 폭로할 수도 있다.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다. 세상이 다 아는데 저들만 깨끗한 척 하는데 내가 폭로를 하면 멘붕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 친구로서는 행정관도 부탁을 하고 또 오사카 총영산이 일본 대사도 부탁했는데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그때쯤은 지를 잡아 넣으려고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이 친구가 알았지요. 왜? 경찰서에서 연락이 가서 네 오라고 해가지고 조사도 그 사이에 받았을 겁니다. 자, 이 사건의 진행을 보면 1월 17일 날 드루킹이 자기 패거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북한의 여자 아이스 하키 팀 그 단일화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댓글을 찬성해, 많이 이렇게 기사에 찬성을 했죠. 그러니까 그날 실시간으로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네이버에 댓글이 조작되고 있다면서 갑자기 찬성 수가 늘어나간다고 그걸 갖다가 따와가지고 캡처해서 당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민주당에서 네이버가 댓글 조작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네이버가 1월 19일 날 이제 그 댓글 조작한 사람을 잡아서 처벌해 달라고 고발을 했어요. 업무방해로. 그리고 1월 31일 날 민주당에서 디지털 대책반이 또 고발을 했어요. 2월 1일 날은 김어준이가 블랙하우스에 어떻게 알고 매크로 조작을 했다고 자세하게 전문가까지 데려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정권과 그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패거리는 작년 연말부터 뭔가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하면서 본때를 좀 보여주겠다. 우리가 더 이상 을이 아니다라면서 뭔가를 보였죠, 계속. 그러니까 그 패거리들을 주목하고 있다가 이제 이 단일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의 찬성이 늘어나니까 그때부터는 곧바로 이제 대책에 착수를 한 거죠. 자, 보통 검찰, 경찰을 누가 통솔합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이 하죠. 그래서 민정수석이 누굽니까? 조국. 조국 밑에 민정비서관이 누구예요? 백운우. 백운우가 그 보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386의 주사 운동권의 핵심이고, 백운우가 노무현 장례식 날 이명박 앞에서 살인자 이명박 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처벌도 받았죠. 그래서 끌려 나갔지 않습니까? 장례식에서. 그때 문재인이 이명박 앞에 장례위원장으로서 머리 숙였죠. 미안하다고. 그런 사람이 백운우예요. 자, 그러면 민정비서관은 한시라도 경찰이나 검찰의 고위층에 연락을 해서 정권과 관련되는 수사를 지시하고 그래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박지만이 미행과 관련해서 정윤회하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때도 민정실에서 다 개입을 해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마다 민정수석실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냥 검찰과 경찰을 통제해서 이 하명사건, 청부사건을 갖다가 내려보내서 누구 좀 집어넣어라, 누구 좀 수사하라 이런 거를 하는 것이 민정수석실의 고유한 역할이에요.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민정수석실은 정권을 지키기 위한 한마디로 이 가장 이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죠.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민정수석실에서 통제를 많이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우병우를 민정수석으로 앉혀놓고 거기 기대다가 저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무너지면서요.
그래서 이 김경수가 협박을 받으면서 상의를 많이 했겠죠. 청와대에다가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저 친구한테 우리 옛날에 이렇게 신세를 졌는데 좀 봐줘야 된다. 협조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청와대가 저걸 보통 같으면요. 저렇게 처리를 안 합니다. 3월 말에야 드루킹을 구속시켜 놓고 그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 조사를 했겠죠. 그러면서 사실 변호사를 보고 조력을 하지 말고 당신도 다치니까 좀 빠져 있어라 하려고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먼저 민정실에 행정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드루킹도 만나고 그 A 도 변호사라는 거 광장의 변호사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서 진상을 파악하고 저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겠죠. 저걸 집어넣어 버려. 안 그러면 달래가지고 가. 그럼 집어넣었을 때 후유증이 없이 깜짝같이 일이 처리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거고 아니면 달래야 된다면 이제 드루킹하고 그 변호사를 부를 겁니다. 그래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정해진 사람이 있고 이미 2월 1월 달에 다 정해졌어요. 한겨레 그 뭐 오태균과 하는 그 위안부 TF 팀장 하던 친구, 그거는 선이 좋아가지고 위에서 갖다 댔겠죠. 자, 그러면 당신이 다른 자리로 좀 가라. 자리 얼마나 많아요. 짭짤하게 월급은 많고 숨어있는 좋은 자리들이 있으니까 거기 좀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쪽이 거절하게 만들었어. 우리는 할 만큼 제시했다라는 명분을 해서 딜을 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착수하지 않고 바로 집어넣어버리는 수를 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권이 지금 막장에 가고 있다는 것은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으로는 민정수석실은 터질 만한 일거리를 사전에 잡아내어서 따독거리고 수습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에 왜 그는 김경수가 알아서 했다면 김경수 네가 알아서 해. 누가 그런 놈들한테 자리 약속하라고 했냐 이래야 되겠죠. 근데 왜 민정수석실이 끼어들었겠어요? 당시에 대선에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대선을 치른다는데 돕겠다라는 사람이 오지만은 그 돕겠다고 찾아온 수많은 정치 브로커나 그런 사람들을 다 김경수가 만나서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도 이게 옥이냐 석이냐를 구분을 하지요. 그런데 드루킹이라는 친구가 친노 때부터 글 좀 써서 블로그에 사람도 모았고 인터넷에는 유명했고 2010년부터 저기 파주에다가 사무실을 열어서 뭔가 이런 여론 조작 이런 팀들을 운영을 했을 것이고 그러지 않고 말라고 사무실을 8년간 운영하겠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그 사람 이름쯤만 되면 선수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2014년부터는 경제 뭡니까? 공진화 모임, 경공모라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임을 통해서 드루킹이라는 친구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인텔리 그리고 영향력이 높은 사람들을 화이트 칼라들을 많이 모았을 거고 거기에 보면 뭐 5단계인가 6단계인가 있어가지고 계속 돈도 더 받고 등급도 상승시키고 또 물 관리도 했더만요. 아무나 회원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 그래서 회원이 2,000명이 넘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온라인을 하기 위한 이 경공모라는 조직만 2,000명이 넘는 게 아니라 2016년 10월 달에 오프라인, 즉 거리에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선거 유세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 거기에 1,000명쯤을 모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단순한 브로커, 또 단순한 요즘 무슨 이 종교와 관련되는 사이비 교주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정도 차원을 넘어선 정치판에 저런 수준의 선수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노무현이 정몽준하고 단일화 할 때부터 여론을 가지고 먹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여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노사모를 최초로 만드는 정권이고 또 그 이후에 문재인이 노무현 정권이 망한 뒤에 숨어 있다가 순식간에 민주당과 밖에 있는 무슨 시민개혁당인가 하나 만들어서 합쳐가지고 들어와서 대선 후보로 당시 손학규하고
김두관을 꺾을 때 전부 여론조사를 통해서 꺾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 사람들은 전부 여론 조작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친노 친문은 여론 조작에 대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다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그때 2000년 전후에 IT 산업으로 성공을 한 벤처 전문가들, 즉 여론에 어떻게 조작되는가를 기술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친문에 참모로 여러 명 있죠. 이름을 들면 알만한 이 IT 기업을 성공한 사람들도 거기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치판의 전체의 틀로 보면 지금 친노 친문만큼 인터넷의 여론의 조작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려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치가 흔히 이제 대의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선거는 표로 이야기를 하고 평소 대통령의 힘은 지지율로 나타나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일반 국민들이 문재인이 70%인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리얼미터하고 지금 갤럽 거의 2개밖에 없죠. 뭐 나머지 시시한 회사들이 하나씩 발표하는데 그 2개가 문재인이 70%로 하면 70%고 66%로 하면 66%고 그런 거죠. 우리가 알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군데서 그렇게 여론이 높다 하면 전부 그냥 그래 높은 값다 하고 문재인이 지지를 받으니까 반대하는 놈들은 입을 다물어. 그리고 언론들도 다 조심해. 까불면 다 주고 하면서 정치인들도 다 집어넣자.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여론이 30%라고 발표하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지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을 보고 제가 충고 많이 한 사람인데 그 밑에 3인방이니 뭐니 여론을 가지고 박 대통령은 바닥이 50이니 바닥이 40이니 이럴 때 제가 TV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요. 3인방 빼라. 여론조사로 대통령을 홀리고 있다. 순식간에 바닥을 쳐서 이 정권이 무너져서 수습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엄청 듣기 싫어하던데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제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부분에는요. 진짜 할 만큼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죽어도 안 듣습니다. 그래갖고 망하는 길로만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후회를 전혀 안 합니다. 그 부분에. 자, 그런데 그래서 정권이 여론조사에 기대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갖다가 이렇게 조작시켜주는 참모들을 옆에 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망조로 가는 거예요. 여론을 신경 쓰지 말고요. 대통령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한번 봅시다. 지금 드루킹 사건을 사실이라고 본다면 여론을 조작해서 여론을 조작한 자들을 처벌해버린 정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여론을 조작해서 집권해서 앞에서 여론을 조작했던 사람들을 처벌한 정권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무엇이 여론이냐? 잠깐 ARS로 전화해서 누구를 지지합니까? 1번 누구, 2번 누구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여론입니까? 그 여론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마음이 항상 한결같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지가 지 마음도 모르는데 전체 국민 5천만의 여론이 어떻다라고 전화 한 통을 잠깐 돌려가지고 ARS로 그걸 여론이라고 하고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을 신봉하는 사람은 곧바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제가 이 정권이 가을쯤에는 거의 내리 앉아서 수습이 안 될 거라고 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대중이 여론을 확인하는 방법은 뉴스를 보거나 무슨 종편의 시사 토론 프로를 보거나 논설, 신문이나 이런 데서 논설을 보거나 칼럼을 보거나 이런 주류 매체를 통해서 쭉 파악을 해왔죠. 여태까지는.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까? SNS나 팟캐스트나 유튜브 이런 부분에 이제 비주류적 여론을 파악하는 일이 상당히 늘어났지요. 그러면 왜 주류 언론들이 여론 형성에서 역할을 상실해가고 비주류를 택하겠습니까? 그거는 주류라는 언론들이 여론을 올바로 반영하기보다는 여론을 갖다가 조작, 공작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항상 그걸 따라가고 있다라는 대중의 불신이 비주류 언론을 선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처럼 유튜버가 이렇게 활개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유튜버가요. 카카오톡이니 이런 것보다도 훨씬 많이 본다지 않습니까?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시 뉴스나 신문을 보고 사람들이 별로 믿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비주류화. 세계에서 보기 드문 메인스트림이 아닌, 한마디로 동네 또랑에 흐르는 물을 더 신임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론의 이 흐름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것이 크게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평소 바쁘게 살고 깊이 고민을 안 하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09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여론의 형성 방법이 아주 바뀌었다고 봐요. 왜 그런가 제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론의 수혜자가 여론을 이제 조작하는 단계에 서서히 착수해서 그것이 보편화되는 상태로 가고 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왜 망해버렸는가 하면 두 사람이 왜 깜빵에 간 줄 알아요? 세상의 여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판단을 못하고 옛날 방식에 매몰됐다는 겁니다. 아니, 기무사를 시켜서 댓글을 좀 달게 하거나 국정원 직원을 시켜서 일당 버는 용돈형 댓글러를 키운다거나 해서 여론이 형성되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이 여론의 조작에도요, 자발적인 창의성이 억수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헌신성과 열정을 가지고 달라들어서 자발적인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지금 돌아가는 IT 그리고 온라인화 되고 있는 시스템, 디지털 사이버 시스템을 잘 인식하고 여론을 조작해야 먹혀들지요. 근데 왜 망했느냐? 아니, 공무원을 보고 밥벌이로 여론 조작하라고 그 여론 조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일당을 받는 사람 보고 여론을 하루에 몇 개 올리라고 한다고 여론 조작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여론 조작이 안 되지요.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언론과 정치를 결탁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거는 반대급부를 주든지 한마디로 언론을 겁을 주든지 약점을 잡아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주류 언론들은 그렇게 해서 원튼 원치 않든 문정권에 결탁이 돼 있습니다. 할 말은 안 하잖아요. 보수 언론도 거의 결탁이 돼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여론의 이 소스 자체를 갖다가 정치가 조작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론의 소스.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 임종석이 DMZ에서 전부 무기를 없애겠다, 비무장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언론이 거기에 뭘 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DMZ 안에 GOP가 있잖아요. 북한도 GOP가 있어요. 서로 그 안에는 아무것도 안 두게 돼 있는데 설금설금 봉우리가 좀 높은데 고지 이렇게 내리다 보는 데다가 GOP라는 저도 군대에서 거기 가봤어요. 거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기관총이나 그 다음에 무슨 이쪽에 포를 좀 갖다 놓죠. 경포를 이렇게 큰 거 말고 그러면서 한 개 소대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 드러내겠다 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면 비밀이 없기 때문에 다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북한이 과연 GOP에서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에서 DMZ에서 완전히 무장을 해제한다는 걸 어떻게 감시를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은 땅굴의 기재잖아요. 지금도 DMZ 안에 땅굴을 파놓고 숨겨놨을 건데 북한이 거기에 빼냈는가를 한국이 가서 북한 쪽에 넘어가서 그걸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자, 노무현이 2007년 14선언에서 서해 평화지역을 선포했잖아요. 북한하고 합의를 했잖아요. 자, 서해에서 해군을 다 빼내고 해경이 하자. 우리는 해군이 빠지면 해경이 가지만 북한에 해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북한은 군인을 해경이라고 바꿔가 함정을 해경배라고 군 함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북한으로 넘어갈 일이 없지만 북한 배는 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자유항행구역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언론이 짚어줘야 이것이 한마디로 공정하게 이렇게 언론 소스가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보이죠. 자, 평화협정을 찬성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전선언을 갖다가 합의를 한다면 그러면 비핵화 부분은 북한이 어떻게 확실히 해줄 건데 그날부로 6개월 안에 김정은이가 ICBM하고 핵을
하나씩 없애기 시작을 해서 1년 안에 다 없애겠다고 하는 거가 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언론이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론 소스에 대해서 언론이 그걸 검증하고 비판하는 영역을 거의 상실했어요. 일부러 상실했어요. 그런 걸 자꾸 짚으면 찍히니까. 그러면서 대중에 대해서 상당히 오만해있죠. 주류 언론이요. 너들은 우리가 전달하는 거 그냥 듣기만 해라고 반복해서 전달합니다. 자, 그래서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는데 언론사가 굴복을 했고, 자, SNS는 이 좌파들이 월등하게 세죠. 지금 뭐 우파들이 보수가 SNS를 점령했네 하지만은 저는 아직도 월등하게 좌파들이 세다고 보고 있습니다. SNS는. 자, 거기에다가 이제 뉴스의 댓글까지도 조작을 해요. 그럼 저 사람들이 왜 뉴스 댓글을 조작을 했을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뉴스 댓글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뉴스를 읽게 되면 그 뉴스를 읽은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거는 뭐다라고 이 뉴스 소화 능력이 요즘 거의 없어요. 그는 정보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대중들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붙어 있는, 제일 앞쪽에 붙어 있는 댓글 20, 30개를 바라보고 거기에 찬성 반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고 그걸 다 읽은 다음에 그 뉴스를 해석을 하는 것이 지금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한 분석 능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 댓글 20, 30개의 방향을 보고 아, 대중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소화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댓글을 조작하게 되면 그 댓글 조작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중이 그 뉴스를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대한 대중의 판단을 유도하는 거죠. 댓글 조작으로. 자, 문정권이 딱 밀린 게 두 건이 있죠. 여론 조작에서. 뭡니까? 하나는 비트코인 문제예요. 그럼 돈이 걸리으니까, 돈 잃은 놈이 많으니까 여론이 아주 나빠져 버리고, 다른 하나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에서 밀렸죠. 근데 비트코인은 왜 밀렸는지 자기들이 알았을 거라고 봐요. 그는 자신들이 방치를 했죠.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성 아이스하키 팀 문제는 저래 밀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밀려버려서 곧바로 아마 정보기관부터 다 달라붙어서 이게 왜 이리 됐지 하고 분석을 했을 거예요. 곧바로 실시간으로.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문재인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습니다. 1월 중순쯤에요. 단일팀 발표하고. 자기들은 그걸 발표했을 때 지지율이 80, 90이 갈 거라고 생각했죠. 패심의 카드를 던진 거죠. 정권이 취임 이후에 꿈에도 바라던 북한하고의 이 평화올림픽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이제 평화협정이라는 이런 쭉 수순. 그러면서 무슨 미국하고 훈련을 중단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내보내면서 이 페이스대로 쭉 밀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확 막혀버렸어요. 그게 뭐냐. 아니, 어떻게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해서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지? 가만히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댓글 몇 개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상하게 조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조작됐다고 바로 떠들기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누가 했는지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이 드루킹이나 이런 애들이 했을 거라고는 안 보고 보수 쪽에서 이걸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사에 착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알았으면 김어준이가 블랙하우스에서 그놈 잡아라고 그렇게 기술자까지 동원해서 방송을 했겠어요? 추미애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수사를 착수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했다라는 걸 보고 쇼크를 더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드루킹이 아니라 저 정권이요. 자, 그런데 이 문정권과 드루킹이 어떻게 결탁을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드루킹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 우파는 안 그렇지만은 좌파 진영에는 족보들을 다 쥐고 있습니다. 언론의 논객들은 누구, 블로그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 댓글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팀은 누구. 그래서 거기에 순위까지 쭉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흐름에 대해서 꿰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드루킹이 먼저 가서 내가 당신들 도와주겠다 했을까? 아니면 정권의 핵심이 그 서쪽에다가 보내서 너 이번에 와서 우리 좀 도와.
이렇게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계가 맺어질 때는 아마 권력의 핵심이 드루킹을 직접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맺어진 이 해낸 실시간의 성과들이 직접 매일 밤마다 VIP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한테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4월 3일 날 경선장에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김정숙이 씨. 경인선은 어디 있어?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이라. 플래카드를 보고 거기에 악수하러 간다고요? 그 사람이 문재인이가 아니라 이재명이 안희정이 지집해그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하도 보고를 받은 거죠. 자, 여론에서 안희정이를 두들기고 이재명이를 두들기고 반기문을 갖다가 중간에 드롭하도록 만들고 자, 그때 한번 보세요. 반기문이 처음에 기세 등등하게 내려왔다가 딱 2주 만에 제가 2달 갈 거라고 봤는데 2주 만에 그냥 온갖 일들 인사를 하면 인사 잘못했다. 글을 적으면 글 잘못 적었다. 예? 그럼 뭐 그냥 가버린 거 아닙니까? 뭐 대선 후보 주변에 가족 관리 제대로 한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엉망이죠. 그런데 유독 반기문 주변에는 가족이 엉망이다 이렇게 되고 하면서 가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촛불 시위 때부터 등장한 이재명이 말빨이 대단했지요. 이 보수 진영은 잘 모르는데 촛불 때 이재명이 거리에서 연설을 하는데 아마 민주당 그 패거리 중에는 좌파 패거리 중에는 탁월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자발적인 대중의 동원력이 굉장해졌던 겁니다. 거기에서 문재인 쪽이 좀 두려움을 느꼈죠. 문재인이 연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발음도 잘 안 되잖아요. 논리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안희정이 굉장히 유들유들하게 좌우를 넘나들면서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중도에서도 상당수가 안희정이 됐으면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거기에다가 내부 경선이 붙었는데 우리는 남의 집구석 싸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재명이 제가 평소에 하던 이야기 문재인은 삼성의 앞잡이다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희정이가 나중에 중간에서 싸우지 말자고 말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문재인 캠프에 삼성 출신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까지 다 지적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은 저거 내 대기만 되면 한번 보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재명이가 떴지요. 그런데 이재명을 많이 밟았지요. 뭐 이제 별의 게 막 이재명 주변의 이야기들이 구설수들이 등장하고 시작하면서 쌀 밟아요. 저같이 이제 이 정치판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렇게 좀 촉이 좀 생기고 나면 이제 오늘쯤 저기 이재명이 죽이겠다, 내일쯤 안희정이 죽이겠다 대충 보여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희정이가 또 문재인을 급속하게 따라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지율이요. 두 사람 지지율 차이가 한 뭐 7, 8% 안으로 거의 접근한 적도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안희정이 또 깨지는 이유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요. 자, 그러면서 반기문이 보내고 안희정이 보내고 이재명이 보내고 하면서 당의 후보가 됐지요. 그런 부분에서 뭐 때문에 됐다고 봅니까? 솔직히 연설이나 대중과의 친화력 그리고 뭐 댐댐이 이런 부분을 보면 이재명과 안희정이 문재인보다 낫지요. 문재인이 된 거는 뭔가 하면 한마디로 온 오프라인의 조직력을 가지고 눌러버린 겁니다. 라이벌들을 다 조졌어요. 근데 안희정이나 이재명은 그걸 방어할 조직이 굉장히 취약한 거죠. 자, 그때 누를 때 유세장에 나와서 사람 동원하는 거는 안희정이나 이재명도 어느 정도는 할 거예요. 문재인만큼은 안 되지만. 그때 제가 뉴스 브리핑을 그때부터 들은 사람이면 문재인 쪽에서 무슨 뭐 전북에 행사를 하는데 학생을 동원하고 교수를 시켜서 얼마나 많은 동원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동원력은 문재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오프라인 동원력은 상당히 있었던 거죠. 거기에도 심지어 이 드루킹이 기여도 했고요. 경인선이라고 경제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조직을 만들어가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온라인으로만 작업을 해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VIP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프라인도 같이 가서 눈앞에서 보여줘야
아, 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도 열심히 한다더만은 또 거리에까지 몰려 나와서 나를 돕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재미를 봐서 당의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는 누가 제일 두려웠겠어요? 그때 문재인이? 안철수가 제일 두려웠죠. 안철수가 4월 중순쯤에는 문재인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철수를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5년 전에 했던 이야기, 나는 이제 명박의 아바타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 드루킹이 다 떠들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에 싹 도배를 하고요. 그러면서 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몇 건 등장을 하고 흔드니까 또 안이 추월하려다가 주춤해지면서 이제 문이 쭉 앞서가서 대통령이 된 거죠. 문은 그때는 안철수만 제끼면 되지 홍준표는 관심이 없었죠. 홍준표가 오히려 표를 좀 많이 얻어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 안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한 명 한 명씩 만나서 구전으로, 옛날에는 구전 홍보단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대선판이나 총선판에는 이빨이 좋아가지고 말빨이 좀 있는 사람들을 팀을 짜서 허구한 날 술집이고 식당에서 이렇게 상대 후보를 음해하는 이런 요즘 바이럴이라 그러죠, 그걸. 그때는 구전 홍보단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가 저녁에는 일당을 또 나눠주죠, 이렇게.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뭡니까? 인터넷 여론 조작팀이 그걸 하는 겁니다. 인터넷 여론 조작팀이요. 자, 안희정이가 되면 저거는 이 수구 꼴통들하고 붙어 먹는다. 안희정이 거기서 맛이 갔어요. 자, 이재명이 저거는 완전히 그냥 극잡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퍼뜨리고, 이재명이는 뭐 문제가 좀 있다. 정가나 뭐 미투에 또 이런 식으로 썩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여론을 퍼뜨리는 부분이 이제는 인터넷으로 갔는데, 언제부터 이게 선거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이 폰으로 뉴스를 볼 수 있고 댓글을 달 수 있는 스마트폰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정확하게 한 2008년에요. 아이폰이 나오면서 시작이 됐고, 삼성폰이 2009년 정도부터 이렇게 깔리기 시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10년 동안에 모든 사람이 이걸 갖다가 휴대를 하면서 뉴스를 보는 시기가 열려버린 거예요. 10년 동안에. 2012년 대선 때부터 이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엄청 커져서 이번에 2017년 대선에는 거의 결정적인 상황까지 갔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론을 만들어내고, 근데 자기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상대를 죽이는 게 쉽겠습니까? 내가 뭘 잘하겠다고 말하는 게 쉽겠어요? 지난번에 문재인의 전략은 문재인이 뭘 잘한다고 한다고 별 믿을 사람은 없었고, 상대가 자빠지게 만들면 저절로 되는 게임이었어요. 그러면 상대를 갖다가 공격하는, 엄해하고 공격하고 가라앉히고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부분이 이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으로 행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드루킹의 출판사에서 스마트폰이 170개가 나왔겠어요? 이걸로 작업했지요, 허구한 날. 왜? 컴퓨터로 하면 IP가 한 곳이기 때문에 이걸로 가지고 하면 한쪽이 아니라 다양한 쪽에서 한 것처럼 비춰지니까 이걸로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드루킹이 수행한 일은 인터넷상에서 선발대로 안희정을 때린다, 이재명을 때린다, 안철수를 때린다, 반기문을 낙마시킨다라는 걸 전파해서 그걸 여론으로 만들어내면 후발대가 가가지고 거의 이제 문구로소리 같은 후발대가 가가지고 초토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선발대로서 그런 여론을 갖다가 댓글로 조작하고 만드는 부분은 이거는 캠프 안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캠프 안에서 왜 못할까요? 자, 캠프라는 거는 공개된 사무실인데 공개된 사무실에서 그런 일을 시켰다가는 그놈이 나중에 비서실장 시켜달라면 시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잡히면 후보가 바로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래서 원래 이 선거판에는 이런 위험한 공작을 하는 쪽은 항상 별동대로 해서 사조직으로 띄워놓고
사무실도 멀찌감치 떨어진 데서 저거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운영비가 11억이다라고 해서 운영비 지금 조사 들어간다잖아요. 돈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이거 돈은 절대 직접 안 주지요. 왜? 돈을 주면 물리니까. 네? 자, 만약에 돈을 줄 때 통장으로 찍어줄 수 있겠습니까? 현금으로 찾아다가 갖다 줘야 될 거예요. 자, 현금으로 찾아가 갖다 줬을 때 그 현장을 전화기라도 요즘 털어가 다 녹취가 되잖아요. 자, 이번에 써요. 고맙습니다 하고 녹취를 해놨다 칩시다. 바로 죽지요. 돈이 있어도 돈을 안 줍니다. 지금 뭐 경찰이 돈 11억이라는데 걔들이 11억은 무슨 11억을 써요. 내가 볼 때 1년에 기껏 한 3억 정도 썼을 거라고 봅니다. 운영팀 뭐 5명 상근자 있고 뭐 한 30에서 50명이 매일 돌아가면서 일을 했고 사무실 월세가 월 500만 원이고 전화기 170대 가동하고 무슨 밥값이니 뭐 식대 이렇게 하면 한 3억 4억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자, 대통령 당선이 확실한 사람 밑에 수행팀장을 한 사람이 김경수예요. 수행팀장은 대통령 당선이 확실한 사람과 24시간을 선거운동 기간에 같이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따라 쟤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가 요즘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은 이런 댓글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매일 그거 날라갔다잖아요. 그러니까 김경수가 왜 산채라고 부르는 파주에 그 느릅나무 출판사를 2번 갔겠어요? 드루킹으로서는 내가 VIP한테 신임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실세하고 일을 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일을 열심히 돕는 사람들한테. 자, 그 중에는 헌신적으로 자발적인 열성에서 문정권으로 정권 교체시키고자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다 뻥을 칩니다. 김경수도 만약에 드루킹한테 보고를 받았다면 문재인 후보한테 보고를 할 때 뻥을 좀 안 쳤겠어요? 내가 이런 팀을 가지고 하루에 수천 개의 댓글을 조작해내고 있고 이 사람들이 2,000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2만 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 또 드루킹도 김경수한테 보고할 때는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는 더 뻥을 쳐서 보고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검증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라고 봅니다. 왜? 실제로 뭘 댓글을 조작을 해서 찬성 의견을 굉장히 바꿨는가를 그걸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난을 칠 수 없는, 우리가 그냥 여론 조작을 했다 추상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렇게 작업한 걸 전부 다 URL을 따가지고 보내주면 거기서는 또 보고까지 됐겠죠. 그러면 드루킹 입장에서는 지 밑에서 밥도 안 먹고 뭐 밤새도록 작업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숙지실까지 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일을 저렇게 직접 보고받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어? 안 보여줘야겠어? 자, 그러면 김경수가 2번 갖다 칩시다. 정치판의 상식으로 보면 이쯤 되면 거기에 변호사 의사도 많이 있었다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자미 두순이 무슨 송화 비결이니 이런 거 공부하러 거기 갔겠어요? 나중에 모인 김에 그거 한 거지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가 정권 창출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어마어마한 팀이고 아마 문재인 정권의 진짜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비공식적인 인터넷 공작을 우리가 다 담당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에 충만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아무리 믿고 하자는 거지만 가끔은 등장을 해서 얼굴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번 갔다 하고 총 5번 만났다는데 사실은 2번 갔다 하면 20번이 갔을 수도 있고 5번 만났다 하면 500번을 만났을 수도 있겠죠. 최하로만 생각을 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을 보면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김경수가 나타나서 얼굴을 보여줬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의사, 변호사들이 바보입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뺀질이가 의사하고 변호사 아닙니까? 저 의사, 변호사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예수처럼 예수의 제자들도 부활했다니까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나타나서 부활해서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도 안 믿는데 드루킹이 말한다고 믿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가 그 사무실에 갔지요. 가서 뭐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도와줘서 고맙다. 잘 알고 계신다. 그리고 대선에 이기면 잊지 않겠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쯤 되면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네? 그쯤 되면 이 사무실 비용은 내가 대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지요. 그래서 무슨 강의료니 비누팔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강의료 20만 원 받거나 비누판 거는 알리바이죠. 그래서 이미 대선을 이렇게 하기 전에 8년 전에도 사무실을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0년부터 열었다면 2012년 대선에는 드루킹이 놀았겠습니까? 놀았다고 봐요? 그때도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그때는 대선에 지는 바람에 이를 악물고 다음을 한번 보자면서 협박을 안 했죠. 진 사람한테 협박해봤자 나올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스토리가 전적으로 저의 가정이지만은 제가 정치판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캠프 입장으로 봐서는 자, 굉장히 어려운 공작을 대신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여차하면 잡혀가면 우리는 저 사람 모른다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꼬리를 잘라버리면 되죠. 김경수 밑에서 잘라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돈하고 돈이 부지기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자기들이 다 조달한다고 그래. 거기다가 사람들도 또 엘리트 계층이야. 정치판의 수준에 비교하면 거기에 경공모는 굉장히 엘리트 모임이죠. 자, 그것도 그렇게 돌아가. 거기다가 무슨 자발적인 열정도 충만해. 그러니 저런 조직이 아마 자기들이 관장하고 있는 수많은 사조직 중에 대선 때는 사조직을 엄청나게 만듭니다. 가장 유력하고 또 눈앞에서 당장 증거가 매일 밤마다 댓글 조작을 한 내용이 넘어오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봤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드루킹은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이 정권을 창출한 핵심이다라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좀 주다 하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 추천한 민정실의 비서관이 아닌 행정관에 드루킹이 들어갔다는 거는 그건 당에서 언제 추천한가 하면 인수위 때 보통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6월 달쯤에 당에서 보통 추천 명단을 짜요. 거기에 이제 각 이렇게 이 사조직을 부려먹었던 중간 보스들이 자기 쪽에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청와대에. 그러면 청와대에서 들어올 사람들을 음선을 하는데 이제 그때 청와대 구조가 누구한테 가버렸어요? 임종석이한테 넘어갔지요. 그러니까 김경수가 그래도 친노 핵심 중에는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김경수도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오리지널 핵심은 아닐 거라고 봐요. 자, 친노 중에서 지금 한번 봅시다. 드루킹이 이야기했지만은 삼철이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해철이가 지금 경기도에 선거 나간 거 말고는 이호철이, 양정철이 다 지금 밖에 나가 있죠. 혹시 칼 맞을까봐 밖에 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윤태영이라고 그 친구도 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무슨 서가번이, 안희정이, 이광재 다 지금 멀쩡하지가 않죠. 그래서 과거의 노무현 정권의 핵심에 있던 유시민이도 사실 지금 TV나 나왔었지. 저도 이 정권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에 잘 나가던 젊은 애들 중에서 김경수는 밑에 그룹에 속했지요. 꼬마 그룹에. 그 김경수 하나가 지금 이 정권에 그래도 붙어서 잘 나가지 나머지 사람들은 친노는 거의 지금 괴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수가 수행팀을 하고 했지만은 임종석 중심으로 짜여진 판에 김경수 쪽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청와대에 못 들어갔겠죠. 3.86 운동권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면 이제 김경수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이제 드루킹한테 이 사실 나도 팽이를 좀 당해서 그렇게 실세는 아니다. 필요할 때는 앞에 세우고 수행팀을 세우지만은 판을 짜는 데는 내가 관여를 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판은 아주 소수가 다 짰다고 봐요.
김경수는 386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친구지요. 그냥 노무현의 비서 이런 라인이라고 봐요. 그런데 김경수는 아마 좀 기다려봐라, 좀 있으면 될 거다 하고 시간을 달고 가면서 또 이 문정권의 지지율을 관리하는 일을 계속 걔들한테 시켰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문정권이 70%, 80%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부분에 드루킹이라는 친구는 매몰 비용 때문에 기왕에 몇 년을 투자를 했는데 이제 됐는데 좀 빨리 안 된다고 내가 여기서 들고 받아버리면 내만 손해니까 좀 더 가자 하면서 정권에 자기가 힘이 있는 모양새를 과시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드루킹은 또 그 맛에 좀 지나갔을 거예요. 곧 해주겠지 하고. 그런데 이제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최후 통첩을 좀 했겠죠. 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사카 대사, 일본 대사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사카 대사 총영사 자리가 짭짤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상하이 총영사, LA 총영사, 오사카 총영사가 이 정치판에 기여를 한 사람한테 주는 3대 짭짤한 외교부 자리입니다. 대사보다 총영사가 나아요. 대사는 그 머리 아프고 맨날 불려 다녀야 되고 총영사는 하는 일도 없이 그냥 행사나 다니면서 놀면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사카 총영사 들은 게 있어가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건데 지한테 이제 핵심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추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권은 이미 그때 딴 사람을 정해놓고 살살살살 피해 다녔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들이밀기 시작을 했죠. 그러고는 이 친구가 처음에 한 줄은 모르고 수사를 또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2월 7일부터 조사를 했는데 금방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 이 친구들이 했네. 경찰이 드루킹을 긴급 체포할 때 수사를 시작을 2월 7일쯤에 했는데 3월 22일 날 긴급 체포했잖아요. 45일이 걸렸어요.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일 동안 이 친구들이 걸려놓으니까 좀 머리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청와대하고 이 김경수 쪽하고 또 이 사이에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저걸 해결해야 되는데 잘 되겠냐? 거기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누구 하나가 좀 진지하게 저쪽을 풀어주려고 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이 안 왔을 건데 저런 놈이 지금 달라들고 댓글을 조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박까지 해? 이러면서 그냥 밀어붙여버린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정해져 있고 네가 추천한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 하니까 드루킹이 이제 지도 알아보니까 한겨레 기자가 내정돼 있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예고를 했지요. 자,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일종의 이 캐리어가 없어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임명할 놈은 진짜 캐리어가 있는 놈인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럼 일본 일자도 잘 모르고 유일한 캐리어가 위안부 TF 팀장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친구가 돌아서 내가 다 까버리겠다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전부 모였겠죠. 급해서 달자. 그래서 긴급 체포를 해가지고 증거물을 다 확보하고 그 다음에 증거물 확보한 다음에 그 친구들 긴급 체포해서 바로 구속을 시켜버리고 완전히 차단하고 증거인멸에 들어간 거겠지요. 그래서 경찰이 이 일에 보인 수상한 태도는 상식을 초월하는 수상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갖고 자료들을 다 갖고 가서 이 친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봤을 건데 그런데 경찰이 정작 집중을 했던 부분은 이 친구들을 상당한 기간 동안 신문에 안 나게, 언론에 안 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한번 보세요. 체포하고 일주일 만에 검찰에 넘겼잖아요. 자, 사이버 수사가 이게 얼마나 복잡한데 22일 날 체포를 하고 30일 날 검찰에 넘길 수가 있어요? 이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수사를 해야 돼요. 그건 뭔가 하면 이 친구들 체포하기 전에 이 친구들의 모든 상황을 거의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가지고 감시를 미행이 붙어서 하다가 22일 날은 더 안 되겠다, 저거 잡아 넣으라고 해서 잡아 넣었겠죠. 그러면서 자료를 다 확보해서 나중에 이 친구들이 공개할 게 없도록 만들려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3명을 주범 종범할 것 없이 이런 정도의 일로 댓글 좀 조작했다고
저거 말로 하자면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에 의해서 댓글을 좀 조작했다고 그 놈을 잡아가 업무방해로 긴급체포에다가 바로 구속을 시키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처벌한다면 대한민국은 하룻밤에 수백 명씩 깜빵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하게 무리를 한 거죠. 자, 백원우가 2월 말에 만났다다가 3월 초에 만났다다가 또 언제 만났댔습니까? 3월 중순, 3월 말이라는 거는요. 그거 뭘 맞추려고 그랬는 줄 압니까? 우리가 만나기는 만났는데 민원 해결 차원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자꾸 드루킹 구속되기 이전에 만난 걸로 하려 했는데 그 변호사가 툭 튀어나와가 3월 말에 만났잖냐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그게 기억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그 변호사가 연풍민 2청에 왔다잖아요. 그러면 그거 표찰 바꿔서 왔겠어요? 그냥 왔겠어요? 그게 아무나 그냥 올라갑니까? 그래서 지수첩에도 다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뭐랍니까? 왜 그럼 그 걔를 먼저 만났냐 하니까 걔를 조사한 다음에 드루킹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드루킹 전화번호를 못한다. 김경수한테 물어보면 네? 그 다음에 처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민원을 해결차 만났다 하려 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는 조사차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루킹이 구속됐는 줄도 몰랐다. 이게 그러니까 드루킹을 구속시키는데 얼마나 판을 짜놨는가를 저거가 했으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피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이 이상하게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는 굉장히 급해져서 일단은 그걸 흔히 이제 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경찰이나 있는데 빨리 달아라. 그래가지고 저걸 입을 틀어 막아야 된다. 그래 놓고 뭐 막판에 해유를 하든지 이거죠. 저거 드루킹이 지금 컴퓨터 장애 등 업무 방해 이 한 건입니다. 그것도 1월 17일 날 한 건. 이 여성 단일팀, 아이스하키 단일팀 기사에 대해서 한 건 컴퓨터를 동원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방해했다. 저걸로 3명이 구속되고 오늘 또 1명 구속영장 청구됐다죠. 박문가. 저걸로 그렇게 구속을 하면요. 뭉굴 오소리들 다 잡혀가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이 벌어진 일의 형태라는 것이 아주 우스운 꼴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숱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김경수든 저기 백은우든 청와대가요. 자,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일부 마치면서 이제 그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는데요. 지금 돈 문제에서 저 드루킹을 달라고 생각을 하겠죠. 드루킹이 안희정이한테 우리 운영비 11억이 다른 건 드루킹이 왜 1월 달에 안희정이를 불렀을까요? 드루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이 나한테 좋은 거 해주기는 틀리고 그냥 귀찮아 하는 것 같아 생각하니 이제 다음 자기 주자한테 줄이나 서야 되겠다. 그래 김경수 보고 안희정이 좀 소개해서 우리 행사에 좀 오게 해라. 그러니까 김경수 같은 사람이 나섰으니까 안희정이가 그런 모임에 와서 강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희정이가 그때만 해도 자기 주자로 유력했죠. 미투가 나올 줄 알았겠어요? 드루킹인들? 그러니까 안희정이를 거기 불러다 이렇게 강연을 시키려니 저거 조직의 활동에 대해서 좀 포장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비 12억이라고 뻥을 좀 친 거겠지요. 연 운영비가.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드루킹이 돈을 어디서 조달해 보겠는가를 다 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보수청에서 볼 때는 정말로 정치권에서 돈을 받았는지 문 캠프에서 돈이 나왔는지 김경수가 돈을 줬는지 조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전혀 아니죠. 뭘 조사하려고 그래요? 이제 드루킹한테 한마디로 이 배임 수재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뇌물이죠. 민간인이 받으면요. 배임 수재, 알선 수재지요. 자리를 내가 해줄게. 돈을 좀 내라. 또 니 뭐 말을 해줄게. 돈을 좀 내라. 그래서 배임 수재, 알선 수재를 얹으려고. 왜? 겁을 더 줘야 입을 다물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저놈이 청문회에 나와서 그 우리가 고영태하고 그 청문회 때 많이 봤잖아요. 그 배드민턴 선수 출신 누굽니까? 청문회 나와가지고 그 저기 최순실 주변에 그 K스포츠하고 미래재단에 있던 애들이 차례대로 이야기하는 거 보셨잖아요. 만약에 이 사건이 청문회가 돼가지고 드루킹이라는 애가 이제 청문회에서 생중계 하에서
자기 할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 친구쯤 되면 지금 자기를 조사하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 자료를 싸가지고 어디 숨겨놨을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엊그제 이 자기의 블로그를 열었다는 거는 자, 이제 나한테 끝을 볼래? 이쯤에서 그만할래? 하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정권의 속성으로 보면 이제는 드루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을 얹어가지고 징역이 한 20년쯤 나오도록 겁을 줘야 이 사실이 수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제 돈 문제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보면요. 이 자들이 뭔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훤히 보여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당은 안 들어가야 돼요, 국회에. 그리고 이걸 갖고 여기서 넘어져야 돼요. 선거운동 딴 거 필요 없어요. 이것만 6월달까지 물고 늘어지면 돼요. 청문회 하자. 그다음 생중계 청문회 하자. 그리고 특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쟤들하고 거기에 회원들로서 핵심적으로 활동했고 댓글 작업은 한 애들 그리고 자기들끼리 한 3, 40명의 이너서클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 불러다가 확인만 하면 그 입에서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을 조작해서 상대 라이벌들을 죽이고 대통령이 됐다. 자, 6개월 선거법 위반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무사하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7, 8년 된 것도 댓글 조작했다고 깜빵에 넣은 정권이요. 아니, 우리는 공무원들이고, 이명박이나 박근혜 쪽에 관련된 사람은 공무원들이고, 저 사람은 자발적인 민간인이라서, 자발적인 민간인이 아니라는 게 입증되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공무원 동원한 사람이 좀 더 순수한 사람이죠. 아니, 민간인들을 선거에 저렇게 조직적으로 사조직으로 투입시켜서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상대 라이벌들을 죽인 행위. 거기에 반하면 그 국정원이나 기무사에 댓글 달한 건 얼마나 찌질한 댓글들입니까? 그래서 이 일이 제가 볼 때 김기식이를 끝까지 지켜볼라 했지만은 김기식이 이렇게 집에 갔잖아요. 자, 이 건을 지금 이제 그러면 김경수는 출마를 할까요? 안 할까요? 경남지사에? 100% 하지요. 여기서 김경수가 안 하면 이제 뭡니까? 니 봐라. 이제 걸려서 중간에 깜빵 갈까봐 죽었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출마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루킹은 이제 여기에 사기제도들이 막 얹어져야 되는 거예요. 드루킹과 그 패거리에 온갖 정치를 빙자해서 돈을 뜯었다라는 브로커를 입증하는 그리고 사이비 교주를 입증하는 사기범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렇게 어느 쪽으로 방향이 가느냐는 것은 경찰하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러면 경찰, 검찰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 그러다가는 너희들도 나중에 깜빵 다 간다. 청와대에 깜빵 가는 거 다 봤지. 조작하면 너희들 죽는다고 계속 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쉽게 수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수를 딱 봤어요.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사고를 수습하는. 이전 정도의 사고를 수습하는 부분은요, 이까지 안 오고 얼마든지 드루킹이나 그 주변에 있는 몇 사람들한테 미끼를 줘서 만족시켜서 또 시간을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서 정권이 뭐 무너질만 하면 그때는 서로 뭐 어떻게 했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이거를 강경 진압을 하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왜 강경 진압을 했을까요? 오만해서. 권력을 잡아서 지지율이 저거가 조작한 지지율을 가지고 저거 스스로가 취해가지고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제가 생각하는 본질이라고 보고 있고요. 2부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드시고 김밥 안 식사 안 하신 분들은 2부에 뵙겠습니다.